네, BQIT 2회차를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4년 BQIT 2회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1회차 내용을 먼저 간단히 복습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행렬이 무엇인지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렬의 정의를 보고 행과 열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행렬 곱을 어떻게 하는지 보았고, 그 다음에는 트랜스포즈와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개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트랜스포즈는 한국말로 전치라고 부르고, 그래서 전치 행렬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전체 어떠한 행렬 곱에 전체의 트랜스포즈를 취한 거는 각각의 트랜스포즈를 취한 것의 곱인데 이제 순서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이제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에다가 이제 트랜스포즈까지 취해주는 그런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렬 곱의 항등원에 해당하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보았습니다. 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이렇게 어떠한 행렬을 곱해져서 그 행렬 그대로를 이제 결과로 나오게 해주는 그런 행렬입니다. 그리고 다른 행렬에 곱해서 항등 행렬을 만들어주는 인버스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벡터를 보았었는데요. 벡터는 이제 노테이션 중에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많이 쓸 브라켓 노테이션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캡 벡터는 컬럼 벡터를 의미하고 브라 벡터는 로우 벡터를 의미합니다. 다음 내적도 정의하였고 이 매그니튜드도 오늘 많이 나올 예정이라서 이 사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가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이러한 식이 성립할 때 어떤 행렬에다가 어떤 벡터를 곱했더니 그 결과가 그 벡터 그대로 나왔는데 이제 스칼라 팩터만 붙은 겁니다. 이랬을 때 이러한 람다 캡 벡터를 아이겐 벡터, 그다음에 스칼라 람다 값을 아이겐 밸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렬 A가 있을 때 A-람다 i의 판별식 값이 0이 되는 이러한 람다 값을 찾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많이 나올 예정인데 2회차에서 많이 다룰 예정인데 허미션 매트릭스와 유니털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허미션 매트릭스는 우선 자기 자신과 대거를 취한 것이 같은, 즉 대거를 취해도 행렬이 바뀌지 않는 그러한 것을 허미션 매트릭스라고 하고 허미션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는 실수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를 갖는 아이겐 벡터들끼리는 서로 직교합니다. 그래서 증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유니털 매트릭스는 성질이 두 가지 먼저 정의는 대거를 취했는데 그것이 인버스인 경우를 이제 유니털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니털 매트릭스의 성질 중에서 첫 번째는 아이겐 밸류들이 전부 다 크기가 1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겐 벡터들끼리는 서로 직교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전에 노 디제너러시 조건을 예시로 들면서 말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디제너러시가 있다고 해도 저희가 아이겐 벡터들을 직교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을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디제너러시 관련된 부분인데요. 디제너러시란 이제 어떠한 같은 아이겐 밸류를 공유하는 두 개 혹은 더 많은 아이겐 벡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no degeneracy 조건을 제가 걸었던 거는
하나의 아이겐밸류에는 하나의 아이겐벡터만 할당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말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no degeneracy 조건을 붙였던 거고, 만약에 degeneracy가 있는 경우에도 아이겐벡터들을 전부 다 직교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A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2, 0, 1이라는 캡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람다는 스칼라 값이고 아이겐밸류가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2, 0, 1과는 다른 0, 2, 1도 똑같이 아이겐벡터고 똑같은 아이겐밸류를 공유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네. 그럼 디제너러시가 있는 이런 행렬이겠죠. 같은 아이겐밸류를 공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아이겐벡터가 존재하니까요. 이렇듯 디제너러시가 있으면 모든 아이겐벡터들끼리 직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직교한 아이겐벡터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건데 요 2, 0, 1 벡터와 0, 2, 1 벡터 사이에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한 벡터를 보겠습니다. 이 알파와 베타는 스칼라 값이고요. 그리고 A는 이제 선형 연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 결과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되고 이 결과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람다 값을 기준으로 묶어주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즉 이걸 보시면 어떠한 두 벡터가 디제너러스가 있을 때 이 두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벡터는 또 똑같은 아이겐 밸류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벡터가 있고 이 두 개의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한 것도 이제 똑같은 아이겐 밸류를 갖는다고 했을 때 선형대수를 한번 공부하신 분은 그람슈미트 직교화 과정을 통해서 직교한 그런 벡터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람슈미트 방법을 쓰진 않고 한번 알파와 베타에 예시들을 넣어보면서 직교하는 벡터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201과 021은 서로 직교하지 않죠. 내적하면 1이 나오니까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다가 알파는 1, 베타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 벡터가 이렇게 됩니다. 또한 알파는 1, 베타는 1을 넣으면 이러한 벡터가 됩니다. 둘이 내적하면 0이 나옵니다. 따라서 두 개의 서로 직교한 아이겐 벡터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듯이 디제너러시가 존재하더라도 모든 아이겐 벡터들을 서로 오소고널하게 서로 직교하도록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회차에 했던 거 보충 설명을 조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셔널 토픽에서 이 파트를 말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일러스 포뮬라에서 exponential ix는 cosine x 플러스 i sin x라고 하였는데 이거의 절대값을 취해보면 복소수의 절대값을 취하면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라고 하였었죠. 네, 삼각함수 잘 아시다시피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기 때문에 이 결과도 루트를 씌워도 1이 나옵니다. 즉 exponential ix 꼴로 표현되는 모든 복소수는 크기가 전부 다 1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2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파트는 양자역학입니다. 보통 양자역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강의는 양자정보과학에서 컴퓨터 과학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것을 연습하는 것보다는 양자역학의 수학적 공리를 이해하고 어떻게 수학적으로 시스템을 기술할 수 있는지, 연산 과정에서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강의에서는 양자역학의 공리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quantum state, 그다음에 측정, 그리고 evolution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자 상태입니다. 양자 상태는 여기 써 있는 말을 보면 양자 상태는 힐버트 스페이스 내에 캡 팩터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힐버트 스페이스는 완비 내적 공간이라고 해서 빈틈이 없는 내적이 잘 정의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함수 해석학에서 나오는 개념이고요. 어쨌든 내적이 잘 되는 공간에 있는 그러한 벡터로 양자 상태가 표현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베이시스라는 개념을 볼 것입니다. 베이시스는 한국말로 기저라는 뜻인데 보통 기저는 also normal하게 잡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베이시스들이 있을 때 이러한 관계를 성립한다는 것인데요. 요거 크로네커 델타 표기를 보면 이게 i랑 j랑 같을 때가 1이고 i랑 j가 서로 다르면 0이라고 했었죠. 즉 모든 기저들끼리는 서로 다 수직합니다. 서로 다 수직하고 그리고 i랑 j가 같은 경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i 내적 i가 1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적한 것은 크기의 제곱과 같습니다. 즉 모든 베이시스들은 크기가 1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베이시스들은 서로 직교하면서 서로 다 직교하면서 각자의 크기는 전부 다 1인. 그래서 오소고널과 normalization 두 단어를 합쳐서 also normal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베이시스들끼리는 서로 직교하면서 정규화되어 있다. 크기가 1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베이시스를 정하겠습니다. 그럼 쿼럼 스테이트는 다음과 같은 베이시스들의 리니어 커뮤니케이션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캡 벡터에다가 브라를 취하면 브라 벡터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브라 벡터는 다음과 같이 되겠죠. 여기 전부에다가 대거를 취해주면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모든 퀀텀 스테이트는 노멀라이제이션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기가 1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위에 있는 수식들을 통해서 이 알파 i가 이 조건 하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약을 가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psi 브라 벡터를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psi 캡 벡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개를 이제 썸을 하나로 합쳐주고 이제 가까이 원소를 나열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서로 다른 두 기저 혹은 두 기저는 이제 직교하고 이제 기저 각각의 하나의 크기는 1이라고 했죠. 즉 이것은 크로네커 델타 ij입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전개되고 그 다음에 j에 대해서 이제 서메이션을 쭉 하다 보면 j가 i랑 같은 순간에만 이 값이 살아남습니다. 즉 아래 수식과 같이 된다는 건데요. 이게 살아남는 경우는 j가 i인 경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i로 바뀌어서
이렇게 수식이 전개되고, 이것은 어떠한 베이시스 앞에 붙은 개수들의 크기의 제곱의 합이 1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쿼럼 스테이트를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알파 i들은 이제 각각의 크기의 제곱의 합은 1이 되어야 한다 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의 확률의 합은 1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퀀텀 스테이트를 이제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인데요. 먼저 편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빛은 편광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빛은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파동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장을 진동의 방향으로 잡으면 만약에 수평 편광이다 하면 다음과 같이 수평으로 이제 진동을 하면서 다가오는 빛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벡터로 이렇게 H는 horizontal의 첫 글자를 따서 H라고 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H 캡팩터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이 수평 편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vertical에서 따온 이 V를 통해서 V 캡팩터는 수직 방향 편광 광자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양자역학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인데요. 한번 편광에 관련돼서 혹시라도 이제 편광에 관련돼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 편광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넣은 파트입니다. 지금 우선은 여기는 단일 광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서 양자역학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요. 한번 보시면 다양한 편광이 섞여 있는 이러한 광이 들어옵니다. 태양광 같은 거죠. 그 태양광을 이러한 편광 필름, 수평 편광만 통과시키는 편광 필름에 통과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수평 편광만 남겠죠. 거기에다가 수직 편광만 통과시키는 이러한 필름을 넣었더니 아무것도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기 사이에 이 두 개 사이에 이런 대각선 방향의 빛을 통과시키는 필름을 넣으면 살아남는 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평 편광 필름을 통과하는 것은 이러한 수평 편광 빛일 거고 이 수평 편광은 대각 편광 두 개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의 성분 중에 하나인 요 편광이 이 필터를 통과하겠죠. 그 방향이 맞으니까. 그래서 이게 통과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다른 수직 편광과 수평 편광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수직 편광이 통과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편광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양자 상태를 이제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갖고 와봤어요. 보시면 수평 편광을 이렇게 horizontal cap factor 그리고 수직 편광을 vertical cap factor 그 다음에 diagonal 편광을 이렇게 d cap factor 그 다음에 anti diagonal 방향을 a cap factor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각각의 벡터, 요 다이어고널 벡터를 horizontal과 vertical cap 벡터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h 벡터에다가 v 벡터를 더하면 이러한 벡터가 되겠죠. 그리고 모든 양자 상태는 크기가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루트 2분의 1이라는 그러한 팩터가 붙은 겁니다. 이렇게 붙는 이유는
요거 h 앞에 붙는 개수가 루트 2분의 1이고 v 앞에 붙는 개수가 루트 2분의 1이면 각각의 개수의 제곱을 취한 뒤에 더해주면 1이 나오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다이아고널을 이제 호리존탈과 버티컬 캡 팩터로 표현을 하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반대로 호리존탈과 버티컬 캡 팩터들을 다이아고널과 안티다이아고널 캡 팩터로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갖고 온 예시는 평강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갖고 온 예시이지 양자 역학과는 관련 없는 파트입니다. 요 파트는요. 다음은 이제 퀀텀 스테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으니 메저먼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측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영어로 좀 설명을 써놓았습니다. 보시면 일단 이 파트는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세요. 뒤에서 이렇게 영어로 서술한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측정 가능한 물리량은 전부 다 허미션 오퍼레이터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허미션 오퍼레이터 A라는 것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런 허미션 오퍼레이터를 observable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측정 가능한 물리량은 허미션 오퍼레이터인 observable로 이제 기술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측정의 결과는 이러한 observable A의 아이겐밸류 중에 하나로만 이제 측정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허미션 오퍼레이터 A라는 것이 observable인데 이 observable로 측정 가능한 물리량을 기술할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기술한 observable을 통해서 측정을 했을 때 그 측정 결과는 그 observable의 아이겐밸류 중에 하나로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왜 observable은 이러한 정의에서 observable은 왜 허미션 오퍼레이터여야 할까요? 이것은 이제 관측값이 아이겐밸류 중에 하나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허미션 오퍼레이터는 그 아이겐밸류가 전부 다 실수죠. 저희가 관측하는 물리량도 전부 다 실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저항에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그 전이차를 측정하게 되면 뭐 5V면 5V, 3V면 3V 이렇게 실수값이 나오게 되죠. 측정을 했는데 뭐 2 플러스 3i와 같은 복소수 값이 측정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측정을 통해서 뭐 교류 전원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이즈 값을 넣어서 복소수로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측정 한 번 측정할 때 그 결과는 전부 다 실수입니다. 그 복소수 값이 물리량으로 측정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좀 어렵죠. 네, 그래서 먼저 그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래서 측정은 이런 허미션 오퍼레이터 observable A로 물리량을 측정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런 observable로 잘 normalized 되어 있는, 즉 크기가 1인 양자 상태의 psi를 측정하게 되면 저희가 요 observable A의 아이겐밸류 값이 측정 결과로 나온다고 했죠. 근데 그 아이겐밸류 중에서 특정 아이겐밸류가 관측되게 될 확률은 적절한 웨이브 펑션의 amplitude의 스케일, 앞에 붙은 개수의 제곱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llapse라고 부르는 건데요. 어떠한 양자 상태를 측정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측정을 하게 되면 원래의 양자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붕괴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 더 쉽게 뒤에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여기서 위에서 기술한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spectral decomposition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spectral decomposition은 어떠한 매트릭스를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로 분해를 하는 겁니다. 분해를 하는 건데 이제 보시면 허미션 매트릭스 그리고 유니터리 매트릭스 그리고 이들 다 포함하는 노멀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제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 정의될 수 있는데 저희가 어떠한 허미션 매트릭스라고 일단 하고 옵저버블은 허미션이니까 그 허미션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들 셋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A라는 허미션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아이겐밸류 그 다음에 아이겐벡터 캡벡터 그 다음에 아이겐벡터 브라벡터 이런 꼴로 이제 분해가 될 수 있다. 이것들의 썸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요 값이 된다는 것을 보이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이는 게 되겠죠. 즉 요 값에다가 이 람다 j는 아이겐 벡터니까 이 연산을 하면 이렇게 아이겐 밸류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때 요 a에다가 요 값을 집어 넣어서 이 값이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우선 요것을 집어 넣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람다 j는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겐 벡터들은 정규화해서 이제 쓴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허밀션 오퍼레이터의 특징이 서로 다른 아이겐 벡터들끼리는 직교해서 내적하면 0이 되고 같은 것끼리 내적을 하면 그것은 크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1이 됩니다. 그래서 델타 ij로 이것을 표현할 수 있고 이 i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하게 되면 이 i가 j일 때만 살아남겠죠. 즉 j일 때만 살아남아서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따라서 허미션 오퍼레이터 a는 이렇게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들로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spectral decomposition of observer 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렇게 허미션 매트릭스를 분해를 하였습니다. 네. 각각의 항들로요. 이랬을 때 저희가 관측되는 결과값은 이 아이겐밸류 중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관측되는 결과는 이런 아이겐밸류 셋 중에서 하나라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선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 이렇게 가능하다.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 캡벡터, 아이겐벡터 브라벡터의 서메이션 꼴로 쓰는 것이 가능하다. 이 지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측정을 말할 때는 보통 이런 기호를 많이 씁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아까 영어 문단 많이 있었는데 요 파트에 관한 것을 볼게요. 어떤 특정 아이겐밸류가 측정될 확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떠한 양자 상태가 이렇게 있고 어떠한 허미션 오퍼레이터 옵저버블이 다음과 같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측정 결과는 람다 0 혹은 람다 1만 측정 값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람다 0와 람다 1은 당연히 실수고 허미션 오퍼레이터니까 아이겐밸류가 전부 다 실수겠죠. 그리고 이런 양자 상태는 네, 각각의 앞에 붙은 개수는 알파와 베타 컴플렉스 넘버입니다. 그래서 측정된 결과가 이러한 람다 0라는 아이겐밸류 값이 튀어나올 확률은 여기 보시면 0, 0이죠. 그래서 이러한 0 상태에 똑같이 대응되는 양자 상태 F 사이에 앞에 붙은 amplitude의 스퀘어 값입니다.
네, 이것은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람다 제로가 측정값으로 나오는 것은 맞는데 이거에 대응되는 상태가 0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0 상태는 0 벡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어떠한 특정한 벡터에 이름을 붙인 거고요. 기절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람다 제로가 측정값으로는 나올 수 있지만 이거를 간편하게 0 상태가 측정되었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람다 제로에 대응되는 것이 0 상태니까요. 그래서 이 0 상태가 측정된 확률은 0 상태 앞에 붙은 요 개수의 크기의 제곱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복소수 크기의 제곱은 그것의 켤레 복소수와 그것의 곱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람다 1 값이 측정값으로 나올 확률은 이건 또 다른 말로 1 상태가 측정될 확률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것은 어떤 측정 대상인 양자 상태의 1 상태 앞에 붙은 앰플리튜드의 절대값의 제곱이 됩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같은 것을 내적을 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 푸사의 브라벡터는 요거에다가 전체 대거를 취해준 거죠. 그럼 다음과 같이 될 거고 그다음 푸사의 캡벡터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네 가지 항이 나오게 될 거고요. 다음에 0과 1은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끼리 이제 내적을 하게 되면 0이 돼서 날아가고요. 이 두 개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이 값은 1, 이 값도 1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값이 살아남습니다. 이것은 요것과 똑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런 옵저버블이 있다면 람다 제로 혹은 람다 1밖에 측정이 될 수 없겠죠. 따라서 측정 가능한 모든 확률의 합은 1이 되어야 합니다. 람다 제로가 측정될 확률은, 즉 0 상태가 측정될 확률은 알파의 크기의 제곱이었고 람다 1, 즉 1 상태가 측정될 확률은 베타의 크기의 제곱이었습니다. 이거 두 개를 더해서 1이 돼야 돼요. 그 말은 즉슨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1이라는 거는 즉 가능한 모든 확률의 합이 1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설명을 드렸냐면 이제 측정은 아이겐 밸류 값만 나온다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아이겐 밸류가 측정될 확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측정 후 붕괴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걸 보시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떤 푸사의 상태인데 0이라는 기저 상태 앞에 알파라는 앰플리튜드가 붙었고 1이라는 기저 상태에 베타라는 앰플리튜드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요 Z라는 거는 0 상태와 1 상태를 기저로 하는 측정이라는 건데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게 되면 0 상태가 측정될 확률은 알파 절대값의 제곱이고 1 상태가 측정될 확률은 베타 절대값의 제곱인 건 잘 아는데 이 0 상태가 측정이 되면 양자 상태가 더 이상 0 상태가 측정되는 순간 이렇게 0 상태와 1 상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된 상태가 아니라 0 상태로 탁 하고 바뀝니다. 즉, 이 상태가 측정이 되어서 0 상태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 양자 상태는 그냥 0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1 상태로 측정이 되었다 하면 양자 상태는 다시 1 상태로 고정이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이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양자 상태의 붕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좀 직관적으로 바라보면 실험 결과값은 동일해야 한다라는 것과 어떻게 보면 좀 맞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다이아고널 평강 된 빛이 광자 딱 한 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딱 한 개가 있으면 이제 얘는 horizontal cap factor와 vertical cap factor가 동등하게 루트 2분의 1이면 요거 앞에 있고 요거 앞에 개수가 둘 다 루트 2분의 1이죠. 그럼 만약에 요 다이아고널한 요 평강을 horizontal과 vertical을 측정 기조로 하는 그런 옵저버블에 측정을 하면 horizontal이 측정될 확률이 루트 2분의 1의 제곱, 즉 2분의 1, vertical이 측정될 확률, 루트 2분의 1의 제곱, 즉 2분의 1, 반반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horizontal과 vertical을 베이시스로 하는 이러한 측정 장치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측정을 하였더니 이 첫 번째 해봤을 때 이렇게 horizontal 한 상태가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빛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측정을 하면 한번 horizontal로 측정이 되었으면 이제 계속 horizontal로만 측정이 된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 다이아고널 양자 상태가 이런 측정을 통과하고 나서도 측정된 상태로 붕괴하지 않고 이런 다이아고널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이 두 번째 측정을 거치고 나면 수직한 상태가 측정될 확률도 2분의 1이라서 수직한 상태가 측정이 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양자 상태는 측정하면 붕괴되기 때문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측정을 통해서 horizontal 상태가 측정이 되었다면 이 상태로 붕괴가 되어 이후 같은 측정을 여러 번 한다 해도 무조건 horizontal 상태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콜랩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측정 값에 대한 expectation value 값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사의 상태가 알파의 0 상태 플러스 베타의 1 상태라고 합시다. 그리고 observable A는 람다 0의 00 플러스 람다 1의 11이라고 합시다. 그럼 보시면 저희 측정될 수 있는 값은 람다 0 혹은 람다 1이고 람다 0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죠? 요 대응되는 0 상태 앞에 붙은 앰플리튜드의 절대값의 제곱이 되고 1 상태가 람다 1이 측정될 확률은 베타의 절대값의 제곱이 되겠죠. 보시면 그래서 측정될 결과값의 expectation value를 구하려고 하면 저희는 람다 0와 람다 1이 측정이 가능하고 앞에 람다 0가 측정될 확률을 곱해주고 더하기 람다 1이 측정될 확률 곱하기 람다 1을 해주는 것이 이제 측정값의 expectation value가 되겠죠. 즉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알파의 절대값의 제곱이고 이것도 잘 아시다시피 베타의 절대값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이 expectation value인데 이 연산이 이것과 같다는 것을 아래에서 보이겠습니다. 네, 저희가 expectation value를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데 그 이유를 보시면 먼저 푸사의 브라벡터는 이렇게 될 거고요. 푸사의 캡 팩터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observable은 그대로 써주고요. 위에서 있던 거. 그래서 이거 식을 한번 전개해 보시면 될 거예요. 요거 만난 게 요 항이고 그 다음에 이거 만난 게 이 항입니다. 만약에 이거랑 이거 만나면 1과 0이 만나기 때문에 사라지고 이것도 만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0과 1이 만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것들을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럼 이것은 즉슨 이거죠. 즉 위에서 계산했던 그 expectation value라는 값과 이러한 연산을 통해서 구한 값이 똑같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이 expectation value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써서 이렇게도 씁니다.
네, 따라서 이 수식이 observable A로 프사의 상태를 측정했을 때 expectation value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차례가 왔는데요. 앞에서 쿼럼 스테이트에 대해서 보고 그다음 measurement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제는 양자 상태의 변화, evolution에 대해서 볼 예정입니다. 이 evolution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양자 컴퓨터를 사용을 할 때 어떤 양자 상태를 가공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뭐 중간에 측정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 측정하기 전까지 양자 상태를 가공해야 되잖아요. 그 초기 양자 상태에서 그 양자 상태를 이제 변형을 시킬 때 어떻게 변형을 시키는지 그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여기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닫힌 양자계,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 혹은 노이즈가 없는 그런 닫힌 양자계에서의 양자 상태의 evolution, 양자 상태의 변화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즉, 프사의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서 phi라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 phi는 프사이에다가 유니터리를 곱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Non-preservation properties of a unitary matrix, 즉 unitary matrix는 어떠한 벡터의 놈, 즉 매그니튜드를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유니터리 변환을 당했으면 이 프사이의 크기와 파이의 크기가 같다는 겁니다. 매그니튜드가 같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네. 먼저 양자 상태, 프사이라는 상태가 저희가 주어졌으면 양자 상태는 전부 다 노멀라이제이션 해서 표현을 한다고 했죠.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잠깐 든 생각인데 노멀라이제이션이 안 된 상태로 양자 상태를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률을 계산할 때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시켜준 다음에 확률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파이라는 상태가 UF 사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이 값과 같다는 것을 보이면 되죠. 그래야지 non-preservation이니까요. 보면 파이의 브라 벡터는 그 파이 캡 팩터가 요거였기 때문에 요 전체에다 대거를 씌워준 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 캡 팩터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저희가 그러면 유니터리 매트릭스의 정의에 의해서 이거는 아이덴티티가 되죠. 유니터리의 대거를 취한 것은 인버스와 똑같으니까요. 따라서 이 항등 행렬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행렬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고 즉 파이 이런 내적과 프사이 내적이 같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것도 크기는 1이고요. 저희가 모든 양자 상태는 노멀라이제이션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죠. 따라서 어떠한 시간이 흘러서 양자 상태가 변화한다 하더라도 이 파이라는 그런 결과 상태의 크기도 1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이러한 크기를 보존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 보존할 수 있는 매트릭스가 유니터리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evolution을 유니터리 매트릭스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래에서 예시를 볼게요. 이제 나중에 양자 컴퓨터를 다룰 때 나오는 내용을 슬쩍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0 상태와 1 상태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나중에 이런 정의가 정말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것이 큐빗의 기본 상태입니다. 아직 큐빗을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파울리 X 게이트, 파울리 X 오퍼레이터라고 불리는 오퍼레이터인데요. 이것은 유니터리 매트릭스입니다. 왜냐하면 요거의 대거를 취한 것은 그대로 되고 허미션이기도 하네요. 이런 계산을 해보면
유니터리라는 것을 파울리 X 오퍼레이터가 유니터리라는 것을 잘 확인할 수 있고 한번 이 파울리 X에다가 0 상태에다가 파울리 X 게이트를 한번 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렬 계산을 해보면 1 상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0 상태의 크기는 지금 1이죠. 1 상태의 크기도 1이죠. 보시면 이제 크기가 1인 그런 양자 상태로 잘 보존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 상태에다가 파울리 X 오퍼레이터를 가하게 되면 0 상태가 되는 것을 보아 norm이 잘 preservation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것도 유니터리 매트릭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하다마드 오퍼레이터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다마드 게이트라고도 부를 거고요. 한번 여기다가 0 상태를 가해 봅니다. 0 상태를 가해 보면 계산을 해보면 이러한 벡터가 나오고 이게 11이니까 10과 01로 쪼개봅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norm이 잘 preservation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게 루트 2분의 1의 제곱은 2분의 1, 루트 2분의 1의 제곱은 2분의 1이어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이죠. 즉 norm preservation이 잘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퀴즈 문제 중에 이러한 것이 나올 겁니다. 하다마드 게이트에다가 1 상태에다가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하면 어떠한 상태가 될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퀴즈 문제로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안 보기에는 조금 그래서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은 진짜 그냥 보기만 할 건데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랬을 때 이걸 해를 풀어보면 결국에는 어떤 기준 시간으로부터 양자 상태에서 유니터리 변환을 거쳐야지 어떤 특정 시간 t에서의 양자 상태를 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즉 evolution은 유니터리라는 거죠. 네, 이번 2회차 BQIT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